적기 13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뭐 띄엄띄엄 올리고 있는데요. 너무 죄송하고요. 어쨌든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죠? 우리 지방직도 있고 하니까 3월 달에 실전 모의고사 들어가면 그때 이제 신유형 강화하고요. 그다음에 그 스태프 당락도요. 어차피 우리 실전 모의고사 때는 복습 부담이 적으니까 그때 문제 풀이 겸 해가지고요. 틈틈이 계속 올려서 3월 달 안에 최대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죠. 우리 교재 122쪽이고요. 7회 부분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얘기하고 있고요. 선택지 바로 보시면 판결의 이유나 상황, 신여청의 행동이 의롭다. 그 다음에 형제간의 다툼, 지탄받는 신여청은 원한을 갚으려 해가지고요. 보면 어렵지는 않죠. 일단 왕의 교지 부분에 이전에 아무런 은혜도 없었고 그렇다고 지금 어떤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 라고 해가지고요. 4번이 틀렸다는 거 바로 확인이 되고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죠. 신여청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재판관이 아니면서 형제간의 공경이 아는 죄를 다스렸다라는 거. 그 다음에 뜻이 크고 기계가 있어 녹록하지 않음을 신여청에서 볼 수 있는 까닭이 여기 있다 해가지고요. 일단은 그래서 방면하라 했으니까 이런 이유나 상황 같은 것들이 참작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뜻이 크고 기계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의로운 거고요. 그 다음에 형제간이 공경하지 않은 죄라는 거 나와 있으니까 이때 형제간의 다툼이라는 것이 지탄받는 일이었다는 것도 바로 확인이 됩니다. 자, 2번 한번 보시면 빈칸에 들어갈 말이죠. 아마 가에 들어가는 건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보라고 한 것만 보고 보라고 하지 않은 것들은 보지 못했다라는 거니까 당연히 3번 인간, 4번 그리고 인간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위주로 주의를 기울인다는 잘 들어가고요. 이제 이 나 쪽에 우리가 충분 조건이나 필요 조건이라는 개념을 모르면 이거 잡기가 어렵죠. 근데 한번 보세요. 일단은 보시면요. 밝은 색의 옷에 오토바이 운전자는 시각적으로 더 잘 보이고 덕분에 더 쉽게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모든 자동차 운전자가 밝은색 옷을 입은 오토바이 운전자를 다 알아보는 것은 아니다. 바라보는 행위는 인지해가지고 그러면 밝은색 옷을 입은 운전자라는 거 그죠? 이 밝은색 옷을 입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잘 보인다고 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알아본다라는 거 알아보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게 바로 이제 인지가 되는 거죠. 그죠? 바라보는 행위와 인지. 근데 보세요. 밝은색 옷을 입은 사람을 잘 본다고 해서 알아보는 것, 인지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 우리가 배웠던 조건문에 뭐하고 비슷해요? 하나를 긍정한다고 해서 나머지 다른 하나까지 긍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배웠던 거 우리가 후권 긍정의 오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밝은색 옷을 입은 운전자를 바라본다라는 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후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지가 정권, 그 다음에 바라본다는 게 후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후권인 얘가 무슨 조건이에요? 필요 조건이죠. 그래서 바라본다고 해서 다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게 필요 조건이에요. 그래서 바라보는 행위는 필요 조건일 수는 있어도 충분 조건일 수는 없다라는 거.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우리 생각해 보면 이게 바라보는 게 후권이 돼야만 이제 얘가 P이면 Q이다 해서 Q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라본다고 해서 다 인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범주. 그죠? 바라보기는 하지만 인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이제 조건문이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후권 긍정의 형태와 동일하다는 거 생각하시면요. 한결 편할 거예요. 그죠? 인지는 당연히 충분 조건이죠. 그죠? 인지한다는 것은 바라본다는 것이라 그래서 인지한다는 것은 곧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얘가 충분 조건. 그 다음에 바라보지 않으면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후권 긍정의 오류와 관련이 있다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3번 한번 보시면요. 얘는 결과를 잘 분석을 해야 돼요. 그죠? 어떻게 했어요? 일단은 자기지향적 동기만 말한 사람, 타인지향적 동기만 말한 사람, 그리고 둘 다 말한 사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세요. 그 결과 자기지향적 동기를 말한 사람들 모두 그러면 자기지향적 동기, 그 다음에 자기지향적 동기와 타인지향적 동기를 말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자기지향적 동기를 말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자 그러면 자기지향적 동기를 말하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뭐예요? 타인지향적 동기만 말하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순찰의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에 전자중 여기서 전자라는 것은요 자기지향적 동기를 말한 사람들 모두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지향적 동기만 말한 사람 그 다음에 자기지향적 동기와 타인지향적 동기를 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자중 타인지향적 동기를 말한 사람들의 순찰의 수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유의미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순서를 잡아보면 이런 것들은요 부동으로 표시하는 게 좋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지향적 동기와 타인지향적 동기를 다 말한 사람이 가장 순찰의 수가 많았고 그 다음에 자기지향적 동기를 말한 사람
그리고 타인지향적 동기를 말한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요 부분의 내용을 잘 분석을 해야 돼요. 그죠? 이를테면은 자기지향적 동기를 말한 사람들 모두라는 것은 자기 플러스 타인, 자기 요거 모두를 얘기하는 거고 전자 요거 두 개가 전자죠. 타인지향적 동기를 말한 사람들의 횟수죠. 그러면 전자 중에서 타인지향적 동기를 말한 사람이니까 자기지향적 동기와 타인지향적 동기를 함께 말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유의미하게 많다. 그러면 A를 토대로 그죠? 자, A는 이를 토대로 1번 자기지향적 동기만 가진 사람은 타인지향적 동기만 가진 사람보다 순찰 횟수가 더 많았죠. 여기 보면 그래서 행위의 적극성이 높았다 해가지고요. 1번은 맞고요. 그 다음에 2번에 타인지향적 동기를 가진 사람은 자기지향적 동기를 가진 사람보다 행위의 적극성이 높다. 어떻게 되는 거죠? 타인지향적 동기만 가진 사람이요. 그죠? 어떻습니까? 행위의 적극성이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타인지향적 동기를 가진 사람이 자기지향적 동기를 가진 사람보다 행위의 적극성이 높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죠? 요거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자기지향적 동기는 행위의 적극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일단은 타인지향적 동기만 가진 사람보다 많고 자기가 들어가겠을 때 가장 많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은 되지만 부정적인 영향은 확인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자기지향적 동기가 행위의 적극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경우 타인지향적 동기 한번 보세요. 요거 두 개를 비교해 보면 타인지향적 동기까지 들어가 있을 때 행위의 적극성이 가장 높았잖아요. 그래서 타인지향적 동기가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요 부분의 결과를 잘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한번 보시면요. 부합하는 사례 얘기하고 있어요. 일단 보면 살롱 문화하고요. 그 다음에 계층에 대한 비판적인 토론, 그리고 인터넷의 발달과 보급, 상업적 광고, 공익 광고, 그 다음에 글로벌 미디어하고요. 공공 영역이 공허해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수익성 위주의 미디어 플랫폼 콘텐츠, 수익성이 핵심이네요. 민주적 토론이 감소되었다. 한번 보시면요. 일단 이 문단에서 살롱 문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계층에 대한 비판적인 토론이 허용되지 않았다는 건 확인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인터넷의 발달과 보급이라는 거죠. 일단 대중매체와 대중오락의 보급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공익 광고도 확인이 안 돼요. 그다음에 3번에 글로벌 미디어가 발달하더라도 일단은 미디어의 발달이라는 게 대중매체와 대중오락의 보급과 개념적으로 통하는데 공공 영역이 3문단에 보면 공허해지는 원인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공허해지지 않는다도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4번밖에는 없죠. 4번 한번 보세요. 4문단에 상업화된 미디어 그죠? 그 다음에 수익을 보장하는 콘텐츠 이런 것들이 수익성 위주의 미디어 플랫폼과 콘텐츠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결과 어떻게 됐어요? 공공 영역이 축소됐다. 여기서는 민주적 토론이 감소됐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왜 1문단에 보면 둘째 줄에 하버마스에게 공공 영역은 공공 토론의 민주적 장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공공 영역이 축소되었다는 것은 공공 토론의 민주적 장이 축소되었다고죠? 민주적 토론이 감소되었다는 얘기하고 대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은 확인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5번 한번 가볼게요. 자, 적절하지 않은 거 묻는 거고요. 일단 1번에서 알파벳 언어의 철자 읽기, 소리와 표기의 대응, 그 다음에 소리가 지닌 특성과 철자 읽기의 명료성. 이거 되게 정보가 많네요. 그 다음에 2번에 영어 사용자, 무의미한 단어 읽을 때의 상황이고요. 그러면 철자 읽기와 철자 읽기의 명료성, 영어 사용자가 무의미한 단어를 읽을 때, 그리고 이탈리아어의 소리와 글자의 특징, 그죠? 그 다음에 영어의 어떤 예외, 그리고 스페인어와의 비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1문단의 첫째 줄 한번 볼게요. 알파벳 언어는 표기 체계에 따라 철자 읽기의 명료성 수준이 달라진다. 일단 표기 체계하고 관련이 있고요. 철자 읽기가 명료하다는 것은 한 글자에 대응되는 소리가 규칙적이어서 글자와 소리의 대응이 거의 1대1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1번 정보가 사실 여기에서 확인이 되네요. 그죠? 그래서 알파벳 언어의 철자 읽기는 소리와 표기의 대응과 관련이 된다라는 거죠. 일단은 글자와 소리의 대응, 그죠? 글자가 표기고요. 그 다음에 소리 이렇게 남아 있는데 다만 여기서는요. 1대1이어야만 뭡니까? 철자 읽기가 명료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요. 각 소리가 지닌 특성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각 소리가 지닌 특성 그러면 글자와 1대1로 대응되는 거 말고도 다른 것까지 포함을 하는 거죠. 근데 1대1이라는 것만 잡아서 얘기하면 맞는 진술이 될 텐데 1대1이라는 특성 외에 다른 것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것과의 관련성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각 소리가 지닌 특성은 철자 읽기의 명료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1번은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이거 우리가 범주화와 관련이 되는 거죠. 분명히 제시문에서는요. 명료하다라는 것을
규칙적이라는 것과 1대1이라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각 소리가 지닌 특성이라고 해가지고요. 나머지 것들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이거 한번 보시고요. 다른 특성들도 명료성과 관련이 돼야 된다는 언급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나와 있지는 않죠. 그 다음에 2번 한번 보면 영어 사용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세요. 여기 이 문단에 영어와 이탈리아어 있는 사람은 동일하게 자방구는 둘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하지만 무의미한 단어를 읽을 때 영어 읽는 사람은 암기된 단어의 인출, 그죠? 그 다음에 이탈리아어 읽는 사람은 의문 처리에 연관된 내부의, 그리고 이탈리아어를 읽는 사람은 규칙적인 의문 처리 규칙을 적용하는 반면에 영어 읽는 사람은 암기해둔 예외들을 떠올린다. 그러면 영어 사용자 무의미한 단어 읽을 때 좌방구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암기된 단어의 인출 확인되네요. 그 다음에 3번에 이탈리아어가 소리와 글자의 대응이 규칙적이다. 철자 읽기가 명료한 어휘로 지금 1문단에서 이탈리아어와 스페인어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명료성이 영어에 비해서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4번에 영어는 의문 처리 규칙에 적용되지 않는 예외들이 많아서 스페인어 같은 경우도 1문단에 보다시피 이탈리아어와 함께 그죠, 철자 읽기의 명료성이 높은 거고요. 영어는 분명히 예외도 많고요. 그죠? 그다음에 뭡니까? 여기 1문단에도 나와 있고요. 예외가 많다라는 것은 소리와 글자의 대응이 덜 규칙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이게 무슨 뭐 인과관계를 뒤바꿨다를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거 보세요. 글자에 대응되는 소리가 규칙적이어서 글자와 소리의 대응이 거의 1대1이다. 그러면 이거 대우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글자와 소리의 대응이 1대1이 아니라는 것은 뭡니까? 불규칙적이라는 거예요. 그죠? 영어의 특성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보세요. 1대1이 아니라는 것은 뭡니까? 예외가 많다는 거고 따라서 덜 규칙적이다. 이렇게 충분히 연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한번 가볼게요. 6번 한번 보시면요. 자, 보죠.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크게 이제 분류, 비교, 정량 개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자, 한번 보시면요. 1번에 호랑나비와 나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바로 확인하죠. 이거 식물학과 동물학의 무슨 개념? 분류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나와 있죠. 하위 개념으로 분류할수록 대상에 대한 정보가 더 많이 전달된다. 우리 왜 다른 것을 포괄하는 개념이 상위 개념이고요. 거기에 포함되는 개념이 하위 개념이에요. 그러면 호랑나비와 나비 중에 나비가 상위 개념, 호랑나비가 하위 개념이죠. 이건 어휘의 관계에서 기본적인 거고요. 그러면 호랑나비가 하위 개념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정보가 더 많다라는 거라서 1번이 틀린 거네요. 그죠? 그 다음에 2번에 용은 현실 세계에 적용할 수 있는 지시물이 없더라도 분류 개념으로 인정된다. 분류 개념에서는요. 현실 세계에 적용 대상이 없는 분류 개념도 있고 유니콘을 예로 들고 있는데 용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2번 확인이 되는 거고요. 3번에 꽃이나 고양이와 같은 개념 이런 것들 식물과 동물이니까 분류 개념이에요. 그죠? 그리고 논리적 관계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교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 이 문단 쪽에 한번 보시면요. 비교 개념 얘기를 하면서 분류 개념과 달리 논리적 관계가 반드시 성립해야 한다. 그러면 분류 개념 같은 경우는요. 그죠? 비교 개념과 달리 논리적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번도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물리량을 측정할 수 있는 센티미터나 킬로그램과 같은 측정 단위는 자연현상의 수를 적용할 수 있게 주었다. 3문단에 나와 있죠. 정량 개념 얘기를 하면서 그죠? 자, 일단 보니까 물리량을 측정하는데 물리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측정 단위를 정하는 규칙이 포함된다. 그러면 물리량의 측정 단위를 정하는 규칙을 만들고 그렇게 물리량을 측정하는데 근데 그것이 뭘 적용하는 과정에서 자연현상의 수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정량 개념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측정 단위를 설정해서 뭡니까? 물리량을 측정할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정량 개념이 나오는데 물리량을 측정하는 단위를 가지고 자연현상의 수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러한 측정 단위 때문에 물리량을 측정하면서 수를 적용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정량 개념이 생겨났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 4번도 맞는 진술이 되는 겁니다. 1번이 원체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죠. 자, 7번 적절한 거 묻고 있어요. 그죠? 보니까
유엔 근무 외교관들 공용어 다 구사해야 된다. 안 하면 안 된다니까 구사해야 된다고요. 자, 유럽 연합 복수의 공용어, 그다음에 공무상 편의, 그리고요. 한국에서 영어 공용어, 한국인들 영어 다 잘한다. 그다음에 한국에서 영어가 공용어로 지정된다라는 거. 일단 1, 2번에 정부가 첫 번째 문단에 나와 있죠. 보니까 유엔은 중국어 등등등, 영어, 중국어, 러시아 등등등 나와 있지만 뭡니까? 이 공용어들을 전부 다 자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다 구사하지만 안 된다는 틀린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유럽 연합도 나와 있네요. 그죠? 유럽 연합에서의 공용어 개념도 유엔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러 공용어 중 하나만 알아도 공식 업무상 불편이 없게끔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의 공용어 지정해가지고요. 하나만 알아도 업무상 불편이 없게끔 공무상 편의를 도모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이 문단 쪽에 보시면 한국에서 영어를 공용어로 지정하면 영어를 다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 그죠? 근데 지금 보니까 일단 보세요. 한국어와 영어를 공용어로 지정한다면 이라고 하면서 이것이 한국인들이 영어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한국인이 영어를 잘할 수 있게 되리라는 믿음은 뭡니까? 망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3번 안 되는 거고요. 망상이니까 공용어로 지정된다는 얘기도 나올 수가 없겠죠. 자, 8번은 마치 첫 줄만 보면요. 효에 대한 인문지문 같지만 사실은 온돌과 벽난로의 원리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한번 보니까 지금 보세요. 온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난방을 한대요. 그죠? 자, 방바닥에 돌이 깔려 있어요. 돌이 깔려 있고 그다음에 뭡니까? 방바닥이 뜨거워지면 방 전체에 복사열 그러면 방바닥에서 나오는 게 복사열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위로 올라간 공기가 어떻게 해요? 아래로 내려왔을 때 다시 식으면서 위로 올라가는데 이게 대류고요. 그러면 바닥부터 천장까지 방 전체가 따뜻해진다는 거죠. 그다음에 벽난로를 통한 서양의 난방 방식 같은 경우에 벽난로 얘는 어디를 데운대요? 그죠? 상체와 위쪽 공기. 이거 불화자예요. 그러면 상체부터 데워서 이렇게 대류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대류 현상으로 바닥 바로 이 공기까지는 따뜻해지지 않는데 그 이유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시면 1번에 벽난로에 의한 난방은 방바닥의 따뜻한 공기. 벽난로는요. 기본적으로 상체와 위쪽 공기를 데우는 방식이기 때문에 방바닥에 따뜻한 공기가 없어요. 그리고 분명히 바닥 바로 이 공기까지 따뜻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2번 보시면 벽난로에 의한 난방이 복사열에 의한 난방에서 대류 현상으로 인한 난방이라는 순서. 근데 복사열이 대류하는 건 온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복사와 대류 자체로 바닥 바로 이 공기까지 따뜻해지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복사와 대류 때문에 바닥 바로 이 공기까지 따뜻해지지 않는다면 온돌을 통한 난방에서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타나야겠죠. 2번 안 되고요. 그러면 3번에 대류 현상을 통한 난방 방식은 상체와 위쪽의 공기만 따뜻하게 한다. 아니죠. 온돌도 대류인데 방 전체가 따뜻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되고요. 그러면 4번에 상체와 위쪽의 따뜻한 공기. 자, 벽난로는 상체부터 데워서 이렇게 대류하게 되죠. 근데 어떻게 돼요? 이게 위로 올라가서 식으면 아래로 내려왔다가 다시 상체 쪽부터 위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바닥으로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해가지고요. 4번이 적절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9번 한번 보시면요. 추론할 수 있는 거 제시문이 길어서 그렇지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2021년도 지방직 9급에 가장 긴 지문인데 이게 20번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좀 까다로웠을 텐데요. 바로 앞에가 19번이었고요. 당시 이제 그 정답률 통계에서 난도가 상으로 나오는 것은요. 문제가 어려워서라기보다는요. 맨 마지막에 나왔기 때문에 시간의 촉박함 이런 것들이 관련돼 있었을 겁니다. 이것도 바로 보죠. 자, 1번에 고급 포도주는 모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정말 모두에 해당하는 건지 제시문에 예외가 없는지 봐야 되는데 우리 3문단 쪽에 우리 교재 기준으로요. 6번째 줄 보시면 그죠? 고급 포도주 주요 생산지는 그죠? 너무 덥지도 않고 너무 춥지도 않은 곳인데 다만이라고 예외가 나와 있어요. 달콤한 백포도주는요. 뜨거운 여름 날씨가 지속하는 곳에서 만들어진다 그랬으니까 이거 1번 틀렸다는 거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2번에 루아르강 하구로부터 크림만두와 조지아를 잇는 선은 이탈리아보다 남쪽에 있을 것이다. 우리 왜 이문단 3행 보면 북방 한계가 이탈리아에서 멈춰야 했지만 뭡니까? 북쪽까지 올라가서 거기가 어디예요? 루아르강 하구로부터 크림반도와 조지아를 잇는 선. 그러면 이 루아르강 하구로부터 크림반도와 조지아를 잇는 선은요. 이탈리아보다 북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그다음에 3번에 유럽에서 일상적으로 마시는 식사용 포도주는 1문단의 5번째 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용도가 바로 식사용이고요. 자, 고급 포도주와는 다른 저렴한 포도주. 그다음에 술이 약하면 물을 섞어서 마신다 그랬으니까 고급 포도주에 물 섞은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병에 담겨 4번이죠. 코르크마개를 끼운 고급 백포도주는 보관 기간에 비례해서 품질이 개선되지는 않는다 그러면 이게 이제 3문단에서 그 조건을 찾아야 되는데요. 우리 밑에서 3번째 줄이에요. 그죠? 뭐 정확히는 위에서 5번째 줄이기도 하고요. 자, 대부분의 백포도주 혹은 중급 이하 적포도주는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뭡니까? 품질이 떨어진다. 혹시 모르니까 끝까지 봐야죠. 시간이 흐를수록 품질이 개선되는 것은 일부 고급 적포도주에만 한정되는 거라고 나와 있고요. 그나마 코르크 마개를 끼워서 보관했을 때 그러면 고급 백포도주는요. 시간이 흐를수록 품질이 개선되는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은 추론할 수 있는 맞는 진술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10번 한번 볼게요. 역시 적절한 거 묻고 있고요. 일단 좀 PPT가 깨졌네요. 이게 그 컴퓨터에서는 제대로 나타나는데 패드에서는 가끔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자, 한번 보죠. 서양의 드래건, 그다음에 동양의 용. 지금 대조하고 있으니까 드래건과 동양의 용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용에 대한 동양의 인식에 의하면이라고 나와 있고요. 용은 날개 달린 드래건과 달리 날개가 없이도 날 수 있고 물속에도 있고 네 발이 있으나 땅에서 걷지는 않는다는 건 다 동양용의 인식입니다. 그 다음에 바닷가 사람들은 해가지고요. 여기가 다 뭡니까? 이러한 용 그랬으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바닷가와 그 다음에 육지는 다 뭡니까? 동양의 인식에 해당하는 거예요. 동양의 인식 안에서 또 아니네요. 그죠? 그러면 바닷가 사람들은 바닷속 용궁, 그 다음에 육지 사람들은 하늘리 구름. 자, 이거 뭐 놓치면 안 돼요? 동양의 인식이에요. 그 다음에 환경 중심적 사고에서 기인한 건데 어부들은 바닷가 사람들이죠. 용을 고깃배를 위협하는 풍랑의 원인, 그 다음에 육지의 농부들은 곡식을 자라게 하는 풍우의 원인으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부는 공포, 농부는 은혜라는 대립적인 관념을 용의 신령함에 결부하게 됐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뭡니까? 그죠? 상서로운 걸로 봤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요거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요. 한번 가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말 그대로 농업 비중이니까 상서롭다라는 거 네모 범주로 가야겠네요. 그죠? 요거 한번 보시고. 자, 바닷가 사람하고 육지 사람 요거 잘 체크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아이고 제가 잘못 체크했네요. 바닷가 사람들이 동그라미고 육지 사람이 세모죠. 그래서 여기 보면 고깃배를 위협하는 요거 풍랑 바닷가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농부들은 곡식을 자라게 하는 풍우. 그죠? 그래서 바닷가는 공포, 그다음에 농부는 은혜 이렇게 돼야 되죠. 제가 긍정적인 것을 동그라미로 잘못 쳤어요. 그죠? 자, 일단은 뭐 이거 바닷가와 그다음에 육지를 잘 구별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1번 보면 바닷가 어부들에게 구름과 용궁은 대립적인 관념이었다. 이때 얘기하는 대립적인 관념은요. 어부와 농부를 두고 한 얘기지 바닷가 어부들 자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육지 농부들. 그죠? 육지 농부 우리가 이렇게 체크했어요. 그다음에 구름 속 용. 육지 농부는 뭡니까? 구름이고요. 그다음에 네 발이 있다라는 것은 지금 동양의 인식 전체에서 나타나는 거니까 2번은 맞아요. 그다음에 환경 중심적 사고 나와 있는데 풍랑은 뭐가 되는 겁니까? 바닷가. 그다음에 풍우는 육지. 그리고 상서로운 것은 뭡니까? 우리나라 같은 뭡니까? 농업, 그죠? 육지가 되는 거니까 다른 범주에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다음에 4번에 드래건에 대한 서양의 인식에 의하면 드래건은 하늘을 날 수 없다라는 거. 이를테면 이런 거죠. 자, 용은 날개 달린 드래건과 달리 날개 없이도 날 수 있다 그러면 서양의 드래건 같은 경우에 날개를 달고 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 부분 같은 범주 체크하는 거 조심하세요. 그죠? 자, 제가 지금 동양 안에서 바닷가는 동그라미 그 다음에 육지는 세모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위협하는 거 어부 동그라미 그 다음에 풍랑도 동그라미 그리고 농부 세모의 범주고요. 농부의 범주 곡식을 자라게 하는 풍우 그 다음에 바닷가 공포 어부는 공포 농부는 은혜 농부의 범주죠. 그 다음에 우리는 농업 비중이 커서 뭡니까? 상서롭게 봤다라는 거 요거 정확하게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자 13강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11번부터 바로 다음 강좌에서 이어서 하겠습니다.